자, 우리 이 각종 감지기 할 차례예요. 뭐 정온식, 차동식, 보상식, 전기식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열에 의한 작동이 있고 연기에 의한 작동이 있어요. 근데 열에 의한 작동, 응? 정온식, 응? 이런 게 있고요. 이 차이는 뭐냐면 정온식이라는 것은 온이 미지근하다는 뜻이죠. 따뜻하다는 뜻이죠. 온기가 있다는 건 따뜻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온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감지가 되고요. 감지가 되면 다시 뭐랑 연결돼요? 알려주는 거. 경보 설비랑 알려서 사람들이 화재가 났을 때 니네 빨리 피해라 라는 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사실 뭐 감지기만 있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감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동 제어 설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초기 화재 지나갈 수 있는 스프링클러랑 또 연기가 된다는데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온식은 일정 온도에 도달, 따뜻한 장소죠. 따뜻한 장소이기 때문에 얘는 주로 우리 열을 취급하는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이라든가 부엌 같은 데 필요한 게 이 정온식 감지기일 거고요. 차동식은요, 차동식은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 비율로 변하는 거예요. 온도 상승률이 큰 변화가 생기면 작동할 수도 있고요. 이 보상식은 정온식의 원리와 차동식의 원리를 보상해 주는 거, 결합하는 방식이 보상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일단 그 정온식은 어떤 원리냐? 일종의 이 마이메탈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바이메탈? 그 이종금속이라는 거예요. 이종. 바이메탈. 이종금속이라고 해가지고 열팽창률이 다른 이런 서로 다른 재료를 만들어 놓고요. 얘가 이렇게 팽창이 되면 여기 센서가 있어, 센서. 이렇게 해서 전원을 연결하고 얘가 전원이 연결되면 알려주는 거예요. 사운딩이 돼요. 센서가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 전원이 연결이 안 돼 있죠, 그죠? 안 돼 있는데 얘가 스위치 역할을 해. 얘가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열이 이렇게 온도가 일정 온도 되면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면 어떻게 전기가 흐르니까 여기 뭐가 돼요? 경보 설비랑 같이 작동하겠네. 요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센서가 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정온식이 감지가 되는 거죠. 이제 바이메탈 이종 금속이라 그래. 이종 금속 팽창률이 서로 달라요. 서로 팽창률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접속이 돼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받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동식은 뭐냐면 이게 이제 공기 팽창을 이용하는 거예요. 공기 팽창. 이 공기 팽창이라고 대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축구공 비가 좀 맞으면요, 좀 무겁죠. 무겁고 발도 아파. 근데 그 난방이 잘 되는 그 실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팽팽해져요. 팽팽해진다는 것은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니까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부피가 커지면서. 그러면 이렇게 이 공기 구멍을 하나 만들어줘요. 공기 구에다가 만들어주고 얘가 일정하게 이렇게 팽창이 될 수 있죠. 팽창이 될 수 있어. 그럼 얘 똑같이 여기도 한쪽에 접점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이렇게 해서 연결해줘요. 전기가 전력을 흘려주고 여기 이제 우리가 경보가 알려지는 거야. 그럼 현재 스위치가 지금 아직 안 켜 있죠. 근데 화재가 나면 얘가 공기가 팽창을 해줘요. 공기가 팽창을 해주면 접점이 딱 달라붙는 순간 화재가 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축구공은 분명히 화재가 나지 않아도 공이 팽팽해졌죠.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축구공 괜찮아. 하지만 생각해봐요. 화재가 안 나고 난방만 되는 공간에 갖다 놔도 공기가 팽창하죠.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난방만 하면 어떻게 돼? 난방만 하면 이 비화재 경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리크 밸브가 있어. 리크 밸브. 뭐라고요? 리크 밸브. 그럼 리크 밸브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온도가 올라갈 때는 얘를 빼주는 거예요. 공기를. 압력을 빼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정상적으로 난방을 했는데 얘는 정상적으로 난방하다가 서서히 온도 올라가기 치료니 이때는 빼줬다가 급격하게 온도 올라갔다는 얘기 뭐예요? 그게 불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갈 때 탁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면 어떻게 돼? 이 구가 공기가 팽창을 해서 접점을 스위치 역할을 해서 경보가 되겠지. 이게 이제 차동식 얘기하는 겁니다. 차동식은 열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 열을 취급하지 않는 이런 장소 필요하고요. 근데 연기식은 어떤 데 필요하냐면 층이 좀 높을 때 필요해요. 뭐 광전식, 이온화식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 원리는 뭐냐면 층고가 높은 이런 공간은요, 화재가 나면요, 사실은 이 열기가 위로 올라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이 주변 공기를 데워야 되거든. 그쵸? 주변 공기를 데워서 올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연기는 급속하게 올라가거든. 그렇죠? 그럼 연기에 의해서 감지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연기. 층 높이가 높으니까 층 높이가 높을 때는 우리가 온도가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감지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연기에 대해서 감응이 돼서 센서에 어떤 화재 사실을 알려주도록 만드는 게 바로 연기식 감지기다. 그래서 얘는 층이 높을 때 우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교재 내용 보면 정온식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따뜻하니까 보일러실이나 주방처럼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적합하다고 했고요. 일정 온도 이상 시 작동이 된다라고 했고요. 차동식은 이제 우리가 실내 온도 상승률의 일정 초과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그 난방을 할 때는 서서히 온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리크 밸브를 통해서 압력을 빼주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갑작스럽게 화재가 난다면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온도 상승이 높아지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리크 밸브를 닫아서 그 압력을 통해서 공기가 팽창하면 센서가 연결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상식은 뭐라 그랬어요? 정온식과 차동식을 결합한 방식이고, 연기식은 층 높이가 높은 광전식이나 이온화식, 광전식, 이온화식에 사용되는 게 바로 연기식 감지기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화설비예요. 소화설비. 뭐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스설비가 있어요. 가스설비. 이 가스설비도 이 원료를 가지고, 원료 갖고 우리 압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압력이 높으니까 압력을 낮춰서 이렇게 공급이 돼요. 뭐냐면 처음에 생산할 때는요, 굉장히 높은 고압으로 줬다가 압력을 중압으로 놨다가 실제 수요가는 압력을 다시 다운시켜서 저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 들어가는 이 가스는요, 굉장히 압력이 낮아요. 굉장히 압력.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범위다 그럼 이렇게 공급할 수 있고요. 그렇죠? 중압으로 공급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때는 고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건물이나 이런 데는 중압을 공급받고 다운시켜 중압으로 했다가 최종적인 어떤 수요가는 아주 압력을 낮춰서 저압으로 공급한다라.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원료를 가지고 제조해서 압력을 가해서 보내주고요. 홀더에 저장했다가 압력을 조정해서 낮춰서 공급하는 거. 이 순서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압이다 그러면 이제 뭐 0.1메가파스칼 이하. 요거 안 되는 거. 아주 낮은 압력을 얘기하고요. 중압이다 그러면 0.1에서 1메가파스칼. 이 정도 범위고 뭐 1메가파스칼 이상을 고압이라 해야겠군요. 그죠? 이렇게 압력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수요지의 압력이라고 나와. 수요지 압력은 뭐냐면 일반
가정용 뭐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했습니다. 라고 할 땐 압력이 세면 안 되니까 100에서 250mm 악화. 더 낮추는 겁니다. 요 정도를 우리가 압력단지 메가파스칼로 너무 숫자가 작아. 그래서 우리가 1kPa에서 2.5kPa 요 사이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메가라는 건 10의 6승이거든요. 얘는 10의 3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숫자가 작으니까 차라리 뭐 1에서 2.5kPa 요 사이 정도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 수요가 가정용 있죠? 가정용 가스레인지 연결하는 일반 가정용 수요가에 적합한 겁니다. 저하 범위 좀 아주 낮죠? 아주 낮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PG, LNG 비교하는 것도 이번에 출제되셨습니다. LPG, LNG. 이 LPG는 프로판 가스통 얘기예요. 프로판. 보통 프로판 가스라고 하죠. 가스통. 이 가스통을 우리가 이 본배라고 합니다. 본배. 여러분 옛날에 뭐 프로판 가스통 많이 썼잖아요. 지금 생각해도요, 이 프로판 가스통 무겁지 않아요? 무슨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인데, 저희 집은 이제 아들이 둘이고 이제 딸이 둘이에요. 그럼 딸들은 안 시켜요. 그럼 뭐 이 프로판 가스통 들려면 내가 중학교 내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동생이 저보다 좀 키가 커요. 키가 커가지고 이 녀석이 좀 중학교만 되면 써먹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맨날 도망가는 거야. 무거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지만 등치는 동생이 더 크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프로판 가스만 하고 둘이서 만나 끙끙거렸어요. 이거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그것도 엄마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있냐면 옛날에 그래. 차라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나가라고. 왜? 그 아저씨가요. 애들이 없다 그러면 그냥 거기 뒤에다 연결을 해줘요. 들어다 주고. 근데 젊은 애들이 있다 그러면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프로판 가스통 바꿀 때 되면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거 LPG. 요즘에는 뭐 도시가스 쓰니까, 그쵸? 도시가스 쓰니까 뭐 그럴 염려가 없죠. 왜? 얘네는 배관으로 하잖아요. 배관으로 공급하고 얘네들은 우리가 본배 가스통에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LPG 가스가 프로판, 가장 기본적인 프로판 가스라고 했어요. LPG. 프로판이나 프로필렌이나 부탄, 부탄 가스 있죠? 부탄. 이런 것들을 우리가 LPG라고 하고요. LNG는 우리 액화 천연가스라고 그래요. 액화 천연가스를 얘기해서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번에. 그 다음 LPG 가스 특징이 뭐냐면, 얘들은 일단, 사실 실내에 놓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가스가 누기가 되면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바닥에 깔려요. 바닥에 깔리니까 이 바닥 쪽에 배기를 하고 센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바닥에 깔려요. 바닥에 깔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 프로판 가스통은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태양빛을 직접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얘들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가스들을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액화시킨 거죠. 원래 가스잖아. 가스는 기체잖아. 기체인데 이 기체를 압력을 가해. 압력을 가해서 지금 액화시킨 거야, 액화시킨 거니까 얘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팽창해서 우리가 위험하니까 직접 일사에 닿는 곳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늘진 장소고 이렇게 통풍이 잘 돼야 되고 특히나 화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40도 이상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무슨 화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2m 이상 떨어져야 돼요. 40도 이하로 보관해야 됩니다. 40도 이하. 보관하는 장소가 40도 이하. 그쵸? 얘가 액화가 된 게 어떻게 돼요? 팽창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 본배 통이죠. 통이니까 무게를 달 수 있어서 보통 kg/h로 우리가 보통 유량 특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게를. 그쵸? 몇 kg이다라고. 그런데 얘네들은 가스로 배관돼. 그러니까 유량 표시를 미터 세제곱퍼/h로 보통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액화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이 공기보다 가벼워.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애들이 누기가 되면 천정 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 쪽에 센서 설치하고 천정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것만 알아도 시험 문제 맞힐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 가스 배관이라고 나오는데, 교재 384쪽에 보면, 우리가 황색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노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중압 이상일 때는 이제 보통 지하 배설관일 경우 중압 이상일 때는 적색으로 보통 배관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 배관의 가장 기본이 뭐냐? 일단 옥이에요. 옥에. 근데 옥내로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한다? 노출하고 기본적으로 옥내는 그렇죠. 옥내는 어떻게 해라? 우리 황색 배관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렇죠? 물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색을 표시할 수 있어 압력에 따라.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이거만 하시면 돼. 가스 설비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니까 요번 시험 나온 게 이거예요. 요거. 그렇죠? 요번에 시험 나온 게. 그래서 가스 설비는 이렇게 복잡한 거 어려운 게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가스. 그럼 남은 게 뭐야 이제? 야, 공부 많이 했네. 그죠? 홈 네트워크만 남았네. 홈 네트워크. 이 홈 네트워크 설비는요. 야, 요번에 출제가 안 됐어요. 홈 네트워크 설비. 그럼 여기 교재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필요 설비가 나오죠. 필요 설비가 나오고 홈 네트워크 망. 단지망 있고 세대망 있다고 해요. 단지망, 세대망. 그러면 단지 전체까지는 네트워크, 센터가 있어요. 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죠. 단지 네트워크 센터라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 새 아파트 가시면 단지 네트워크 센터가 딱 있고요. 여기 보면 동사무소처럼 이렇게 직원들 배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민원실이죠, 민원실. 민원실 쫙 있고요. 여기 이제 딱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죠? 소장님 방인데 소장님 방을 또 회의실도 이용해요. 워낙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런 데 들어가면 이제 함부로 못 여기 안쪽은 함부로 못 들어가요. 왜냐면 요런 부분에 이제 각종 뭐 서버실이라든가 이런 장비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제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에 보면 이 서버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로 따른 본체 있죠? 본체, 서버실 가면 막 컴퓨터 여러 대가 있어요, 그죠? 서버실이 있어, 단지 서버실. 서버실 같은 데는 우리가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렇죠? 서버실. 뭐 통신 배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지 네트워크 센터에 있고, 이 단지 네트워크 센터에서 각 건물이 이렇게 여러 동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배선이 깔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네트워크 돼 있죠. 네트워크에서 서로 우리가 수신을 하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지망이 되는 거예요. 단지망. 그럼 단지망에 이렇게 주동으로 딱 들어갑니다. 주동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여기 요 집이에요, 요 집이면 확대해 보면 이 단지망이죠. 단지망이 들어가서 이제 홈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홈 게이트웨이 있고 여기 월패드 있습니다. 여기 연결돼서 월패드 있어. 월패드 있어서 여기 화상 통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전화기 같은 이런 통신 장비 있고 여기 각종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요. 뭐 조명이나 이런 거, 뭐 조명등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 홈 게이트웨이. 그래서 여기 홈 게이트가 단지 내 각 방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통신들이. 그럼 일단 우리 통신이라는 게 어딜 통해서 이렇게 단지망이죠. 단지망이야. 단지 네트워크에서 어디로 가? 객내로 들어가는 거죠. 뭐라 그래요, 이걸? 세대. 세대도 뭐가 돼 있어? 네트워크가 돼 있죠. 세대의 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월패드로 연결되는 겁니다. 월패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계통이에요. 그렇구나. 현재 홈 네트워크망은 단지망이 있고 각 세대망이 있구나.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장비는 아까 홈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그 세대망 안에 접속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게이트웨이. 게이트가 뭐예요? 문이잖아, 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집 갈 때는 자기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이 통신 장비도 각 세대망에 들어갈 때는 홈 게이트를 통해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게이트웨이를 했던 거고요. 근데 월패드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동으로 조명 같은 거 조절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절 기능이 갖고 있는 이런 스위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또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통화를 하고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주동 출입구를 주동 출입구라든가 이런 출입구 등을 우리가 이렇게 개폐할 수 있는 조작까지 설치되어 있고 자기 당내에 있는 조명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는 수동으로 설치하는 이런 계측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절기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월패드고요. 그 다음에 뭐 단지 네트워크 장비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단지 서버, 아까 했지만 서버실에 있는 게 서버, 컴퓨터 서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CTV 장치라든가 예비전원 장치. 예비전원 장치 왜 필요해요? 왜냐면 화재가 나거나 이상이 있으면 주전원 차단되는데 그 정보 기록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예비전원 장치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제어기는 이제 가스 밸브나 조명 제어, 난방 제어 이런 거를 원격, 멀리서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나 개폐 감지기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 공유 시스템은 주동 출입 시스템과 원격 검침 시스템이 있어요. 주동 출입 시스템이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 요즘엔 함부로 못 들어가요. 들어갈 때 그죠? 함부로 못 들어가요. 요즘에 좀 날씨가 추우니까 엊그저께는 현관 출입구를 못 들어간 거야. 15분 넘게. 예, 그거 까먹은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가 아는 전화번호도 까먹는 경우 있죠? 이게 몇 번이었죠?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이거 왜 수십 번 했는데 까먹는 거. 이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요거,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주동 출입구 번호키가 있어, 번호. 아니면 이제 센서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감지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센서는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좋아. 외우는 게 좋은데, 가끔, 갑자기 어떻게 했었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있어. 갑자기 멍할 때가, 사람이.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 주동 출입구야. 주동 출입구 보면은, 이제 매립형으로 보통 만들어져요. 주동 출입 시스템. 왜냐면 노출형으로 하면 누가 뜯어가든가 할 거 아니야. 비가 오거나 하면 안 되니까. 매립형으로 해서, 이렇게 뭐 번호키라든가 이렇게 눌러서 센서가 되면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고 자기 집 갔다가, 나갈 때도 이제 나갈 때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이렇게, 우리가 번호키 같은 거나 센서를 주고요. 나갈 때는 자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을 수 있도록. 요게 주동 출입 시스템이에요. 주동 출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상사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자동으로 열려야 돼요. 이해하겠죠? 뭐냐면, 평상시는 닫혀져 있지만, 우리가 비상시에는 사람들이 피난을 해야 되는데 닫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화의 장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막 몰려있는데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잠긴 상태가 풀리면서 열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동 출입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 이 공간이란 뭘 얘기해? 뭔가 컴퓨터 서버 어디? 서버실에 보관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뭔가 이러한 장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홈 네트워크 설치 설비 공간이라 하는데 세대 단자함, 세대 통합 관리판, 반이 들어가죠. 함이나 실, 통신 배관실, 집중군의 통신실, 뭐 단지 서버실 방지실. 그러니까 뭐 하면 실, 반, 함. 실반함이 들어가, 실. 반. 함 들어가면 뭐가 돼? 수용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 공간. 그래서 이걸 단지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이랍니다. 설비를 설치하는 이러한 스페이스가 있는 것은 실반함으로 우리가 끝나는구나. 보시면 돼요. 이게 홈 네트워크 설비의 가장 필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홈 네트워크 설비 봤더니 홈 네트워크 설비는 이렇게 단지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댁내로 들어가는 세대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망에서 구성될 때 기본적으로 서버 컴퓨터를 우리 설비 설치해야 되니까 단지 서버실 같은 게 있겠죠. 단지 서버실이나 통신 배관실 같은 게 다 어디 단지 네트워크 센터 중심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대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는 방대실이나 서버실 이런 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CCTV나 이런 게 다 주동 출입 시스템, 뭐 단지에 있는 뭐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CCTV 특히 놀이터 같은데, CCTV 뭐 담장 근처라든가 뭐 출입 근처라든가 CCTV 다 연결을 해줘요. 요즘에 CCTV가 진짜 요즘에 겁날 때가 있어. 어딜 가도 CCTV예요. 특히나 CCTV 중에 이런 게 있어. CCTV가 딱 있는데 사람 눈동자처럼 생겨가지고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그쵸? 이런 게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섬뜩해요. 눈이 이렇게 빨갛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CCTV가 다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이 보안 관리가 잘 되고 있죠, 사실은.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정보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CCTV 같은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대에 들어가면 홈 게이트웨이, 홈 게이트웨이는 홈, 세대에 있는 우리 출입구다. 그래서 각종 통신 정보가, 통신 장비, 통신 정보가 들어올 때는 홈 게이트웨이를 지나서 월패드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각종 이렇게 네트워크가 깔려들도록 돼 있어요. 월패드. 그래서 월패드는 수동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센서가 있거나 이 화상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통신 기능도 있고 주정 출입 시스템을 열어준다든가 하는 이런 기능까지 함께 그 다음에 또는 뭐 관리실과 이렇게 뭐 통화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월패드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뭐 월패드보다는 그냥 관리실 전화할 수 있는 이런 거 정도였었잖아요. 요즘에 이게 굉장히 기능이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비 설치 기준을 보면 이 공용이 있고 전유가 있을 수 있어요. 공용은 뭐냐? 단지망 같은 거 있잖아요. 내게 아니라 그냥 단지 전체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뭐 단지 네트워크 장비, 뭐 단지 서버, 단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쫙 보면 되고요. 중요한 게 전유 별표죠. 왜? 실제로 단지 세대망에만 들어가는 전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세대망이 중요하니까 홈 게이트웨이, 월패드 기본이죠. 원격 제어기기. 내가 이제 가스나 조명이나 난방 제어를 해야 되는 원격, 멀리서 제어하는 거. 이거 원격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저기 방에 있는 조명을 조절할 수 있어. 원격으로. 이게 원격이에요. 멀리서. 원격이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 가스나 개폐, 뭐 세대 단자함, 세대 통합, 세대자가 들어가는 거, 세대자가 들어간 통합 관리반, 예비전원 장치까지 전유입니다. 그럼 전유의 포인트가 뭐예요? 홈 게이트웨이, 월패드, 세대 내에 있는 원격 장치, 원격 제어기기, 그 다음에 가스나 가스 개폐기 같은 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세대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예비전원 장치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거는 딱 맞춰드렸어요. 이게 바로 시설개론에 관련된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예, 우리 급하신 분 몇 분은 가셔도 되고요. 예, 이게 이제 보면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 오늘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걸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예, 예,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예. 예, 급하신 분들은 가시고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 강의가 들어가니까 기본서 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 여유 있으신 분은 많으신 분인데 그분들은 뭐 남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관리서, 인면서를 이렇게 제가 정리해 줬는데, 시설개론 양은 굉장히 작게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면 기초 강의라는 게 너무 양이 많아도 여러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들만 제가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주셨는데, 일단 지금까지 공부했던 시설개론의 큰 뼈대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잡아보면 시설개론 기초 강의를 한번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 시설개론이라는 하는 과목을 딱 공부했더니 어떤 생각 드냐면 우리 골격의 이해가 필요하죠. 골격, 이 뼈대. 우리 뼈다귀라고 하잖아, 뼈다귀. 뼈다귀를 잘 잡아야 돼, 뼈대. 골격의 어떤 이해를 중요하게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설비 계통,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설비 계통. 그래서 이 설비 계통을 이해할 때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상호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공부해야 돼요. 연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골격은 주로 어디서? 구조 파트에서 주로 다루는 거고요. 계통은 주로 이 설비 파트에서 주로 다루는데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과목이 바로 시설개론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숙지사항, 암기사항인데 암기는 규정입니다. 규정. 여러분이 이제 법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리갈 마인드가 필요하고 필요한 내용들은 암기를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와 암기를 하는 건 약간 달라. 이해를 했지만 암기를 못할 수는 있어요. 아주 뭐 0.00 또는 뭐 1인데 1.5인지 1.3인지 헷갈리잖아. 이런 것들은 규정이야, 규정. 규정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암기. 특히나 이 구조 파트에선 우리 어려운 게
시방소의 아주 다양한 지문들이 나와요. 이 시방소의 다양한 지문들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좀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택관리사님이 시방서 맨날 외우고 다니면서 무슨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왜냐면 필요한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저도 건축 전공한 지가 30년이 넘었고, 저도 건축 분야 기술사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생소한데도 한 이런 것도 문제가 나와. 그 뭐냐면, 시방서 내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시방서를 이렇게 다 본다고 외운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방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방서 지문 중에서 그냥, 그래, 이미 기출되었구나. 또는 우리가 기출되고 연관되는 게 있어. 기출과 연관돼서, 그래, 요런 것 정도는 중요하니까 나올 수 있겠지라는 것들만 모아놔야 돼요. 뭐 우리가 시방서 나왔다고 시방서 다 본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방서 나온다고 해서 시방서 막 깨 같은 글씨로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막 깨 같은 글씨로 다 자료를 주고 공부하십니다. 시험 나가면 기억나요? 아니, 책에 있는 내용도 공부하기 힘든데 무슨 그 책 갖고 공부하겠어요? 도저히 안 돼요. 원래 왜냐면 그냥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시방서 나왔다는 근거를 낼 수 있겠지만, 깨 같은 글씨로 시험 나올 수 있는 300페이지 본다고 해서 여러분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양이 많아서 기본을 몰라요. 기본을 못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는 사실은 좀 자제하시고, 우리 교과서, 기본서에 나름대로 이렇게, 기출이나 연관돼서 예측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놔. 이런 것들은. 요것만 공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 구조기준이 있어요. 구조기준. 이 구조기준도 사실 우리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건축 파트에서는 구조기준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구조기준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결과적으로 기출되거나 예측될 수 있는 거, 연관될 수 있는 이것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불필요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불필요하게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축 전문가가 되셔야지 주택관리사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시험에 따른 이런 포커스, 핵심적인 포커스가 있어요. 핵심적인 포커스를 중심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걸 더 초과하려면 지금 양보다 시설개론만 1년 내내 공부한다고 시설개론 100% 맞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핵심을 벌리는 게 아니라 모아주는 거야. 우리 강의는 이렇게 핵심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엑기스를 공부해서 필요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골격의 이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 파트는 그나마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쉽다 그건 아니고 어떤 개념 정도, 개념과 계통을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게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 변두리에 있는 건 무시하시고 개념적으로 공부해서 득점할 수 있는 거. 중요한 건 뭐야? 공부를 해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능력 가지고 공부를 해서 득점할 수 있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공부를 해도 득점이 안 되는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이 지문이 뭐고 이 내용이 뭔지 이거 사실 공부를 해도 전문가들도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 이런 건 공부에 득점이 안 돼. 왜? 시험장에서 못 써먹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상시 공부를 해서 득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 계산 문제도 한 2문제 나오는데요. 쉬운 문제 맞힐 수 있는데 문제는 뭐야? 고난도 문제가 있어요. 이 고난이도 문제 제가 설명을 드려. 하지만 문제는 뭐야? 시험 공부에도 득점이 안 돼. 왜? 실제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응용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올해도 이런 문제 하나 나왔어요. 저는 보니까 금방 풀지. 어차피 전공자고 하니까. 근데 어떤 때는, 이거 사실은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 그 주택관리사 회원님들이 다 점수를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계산문도 난이도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굳이 이거 해설은 다 나와 있지만, 해설 보고 풀 수 있는 정도라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이분들은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해설 봐도 어렵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공부를 해도 득점이 안 되는 건 제가 과감히 스킵하는 겁니다. 점수 관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야? 효율성.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능력 안에서 공부하는 거야. 능력 안에서. 그럼 일단 우리가 이 건축 구조에서는 뭘 공부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조 총론 공부에서 가장 먼저. 우리 기본서도 마찬가지야. 구조 총론. 이 구조 총론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 구조 분류겠죠. 구조 분류가 일반적 구조의 특징들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구조총론에서 공부할 게 또 뭐예요? 하중. 하중에 대한 개념과 하중의
유형을 알아보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파트. 이 파트가 이제 중요하게 농급이 돼요. 이 문제 중에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허용력 설계법, 강도 설계법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설계 개념이 나오는데 이 설계 개념까지는 좀 어렵고요. 하중이 어떤 것이고 뭐 하중의 유형이 뭐가 있는지 이것만 알아도 사실 뭐 주택관리사가 얼마큼 공부하겠습니까? 우리 건축공학도가 아니고 토목공학도가 아니고 기계공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공부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공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지 기초가 나와요. 토지 기초, 땅에 대한 이 성질과 그 다음에 기초, 이 기초가 중요한 거죠. 구조니까 기초. 여기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게 뭐냐? 기초 구조. 기초와 기초 구조와 지정,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초판의 형식과 지정의 형식상 유형 분류가 있어요. 4개. 이걸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구조의 유형과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고, 토질 쪽에서 이제 우리가 뭐 진해력 관련인 거예요. 진해력 관련되는 좀 용어들 있죠. 용어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험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매번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공부가 안 돼요. 무슨 뭐 토지기술사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나오지 않고요. 또 시공사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택관리사님이기 때문에 진해력 관련된 용어 정도 공부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축의 가장 핵심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이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아파트가. 그쵸? 아파트나 일반 건물,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철근, 뭐 철근에 관련된 기본적인 뭐 용어라든가, 철근에 관한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겠죠. 우리 콘크리트가 주가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에 대한 일반적 특성들, 철근과 콘크리트에 대한 기준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특히나 최근에 이런 거에 관련된, 시방 기준이라든가, 이 구조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또 건져서 문제를 냈어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콘크리트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이런 타설,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출제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 약간 기본소의 양을 늘렸어요. 사실 주택관리사님이 뭐 이렇게 현장에서 뭐 타설 관리하는 거 이거 알 필요 없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출제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고민해서 냈기 때문에 출제하신 그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을 좀 반영해서, 그래 이런 것도 조금 뭐 필요하지 않느냐, 시험을 공부할 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린 중요한 게 뭐야?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줄 수 있는 유형도 공부하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재 개념이 들어가, 부재에 대한 부재별 구조 제한이 들어가는데, 이 부재별 구조 제한은 요즘에 거의 출제를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예, 이런 건 약간 강의할 때 약간 뭐 최근에 출제가 안 된 건 약간 약화시킬 거고, 최근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나 예상되는 건 약간 섬세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힐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붕 및 방수 구조가 있어요. 지붕 및 방수 구조는 사실은 지붕 구조보다는 우리는 관리사 입장에선 방수가 중요하지, 사실. 이 방수가 중요한데, 이 방수도요, 우리가 이게 시방서에 있는 깊숙한 지문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방수 전문가라고 해서 시방서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용어들 보면은 굉장히 현장 용어랑도 잘 매치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쪽 중심으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체 및 외부 구조예요. 우리가 이제 벽체 같은 경우 이 벽돌 구조 있죠? 벽돌 구조, 블록 구조가 나와. 조적 구조니까. 벽돌 쌓기, 그 다음에 블록과 일반 블록이 있고, 이 보강 블록이 있어요. 철근으로 보강한. 그 다음에 돌 쌓기가 있는데, 주로 시험은 벽돌 쌓기 중심으로 나오고, 최근엔 이 보강 블록에 관련되는 것도 아울러 나오고 있습니다. 벽돌이나 이 블록, 이런 그 조적 공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야? 여기서도 아주 미세한 시방서의 지문들이 근거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좀 어려웠죠. 하지만 그래도 늘 쉬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마감공사가 있어요. 이 각종 마감공사, 이 마감공사 중에 올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타일이 나왔어요. 타일. 보통 우리 미장공사 아니면 타일 아니면 도장공사가 나와요. 나머지 거의 안 나오죠. 그런데 이 타일공법 중에요, 뭐 신공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방서에도 명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타일공법도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늘 쓸 수 있는 용어로 썼으면 좋겠는데 뭐 사실은 뭐 약간 타일공법도 섬세하게 출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맞힐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본서에서 다루지 않는 이러한 시방서의 용어 정의에만 나와 있고 본문에 없는 이런 공법, 그쵸? 왜 냈는지 모르겠어. 시방서에 용어만 있고 내용이 없는, 공법의 용어 내용이 없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낸 걸 보니까 굉장히, 글쎄 이거를 뭐 적합하다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 기술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도 잘 모를 수 있는 이런 거를 굳이 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요번에 시험 볼 때는 아마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현장에서 잘, 그쵸, 소화가 안 되거나 또는 우리가 용어만 나와 있고 내용도 없는 이런 문제를 내는 것보단 전통적인 타일공사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장공사는 늘 다뤘던 거죠, 미장공사. 왜냐면 우리가 이 미장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물과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서 우리가 벽에도 발라야 되고, 또는 이거 섞어가지고 또 바닥도 발라주고요. 뭐 천장은 얇게 바르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써야 하기 때문에 미장공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장공사는 뭐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요. 이 도장공사 같은 경우 이제 간혹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장공사 이번에 출제가 됐었죠. 사실 아파트 하다 보면 가끔 도색 작업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색 작업을 많이 하니까 도장공사의 가장 필수적인 내용을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가정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장에선 이 도장이나 이 방수, 보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특히나 이 재료 선정이라든가 재료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의사항이라든가 사실 뭐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 안 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부할 필요가 높지 않느냐 보고요. 맨 끝에 가면 적산이라고 나와. 적산. 이 적산은 공사로 보면 안 되고요. 적산이나 또는 견적 파트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아무리 잘해도 물량을 산출해야 돼. 물량. 응? 물량을 산출하는 물량 또는 수량이라는 이걸 기술적 행위를 우리가 적산이라 하고요. 적산. 물량을 또 수량이라고 합니다. 수량. 이때 수량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다 그러면 콘크리트는 몇 메타 세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고요. 이 도장 공사다 그럼 도장은 몇 제곱미터가 수성 페인트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등등. 그다음 잡철물 같은 경우는 뭐 킬로그램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철골 부재는 뭐 톤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여러 가지 단위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물량을 산출할 때는 아주 서로 그 재료별로 단위가 달라.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산이라는 개념은 뭐냐? 적산은 이렇게 돼요. 수단가랍니다. 이 수량이라는 게 물량이에요, 물량. 근데 물량이 뭐예요? 콘크리트 몇 미터 시제곱, 도장 몇 제곱미터, 몇 킬로그램, 이렇게 잡철물. 그다음 미터도 있어요, 미터. 우리가 뭐 논술립 같은 거 미터로 나오게 돼요, 미터. 논술립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재료별로 구하는 요 단위가 틀려. 단위가 틀리니까 수량은 알았어. 뭘 통해서 적산했어? 그럼 어떻게 돼? 단가가 필요해. 이 단가가 바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는 몇 메타 세제곱, 1m 세제곱당 몇 원이다. 도장은 몇 제곱미터에 얼마이다. 잡철물은 2kg당 몇 원이다. 그 다음에 철골 같은 경우는 뭐 톤당 얼마가 비용이 들어가고, 논술립 같은 건 1m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단위가 틀려. 그러니까 이 단가라는 건 뭐냐면 단위당 가격을 줄인 거예요. 분명히 수량도 뭐라 그랬어요? 단위가 같지 않죠? 수량이 단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견적을 낼 때는
단위단가격이 서로 달라요. 그럼 일단 나중에 뭐가 돼요? 딱 이거 얼마니 몇 원이죠, 몇 원? 그렇죠, 몇 원? 그렇죠? 돈이잖아, 돈. 가격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곱하면 이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요? 얼마가 나오죠? 이게 가격이죠. 가격. 여기까지 계산하겠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견적이라고 그래요. 견적. 그럼 이 견적은 다시 명세 견적이 있고 계산 견적이 있는데 이 명세 견적은 아주 상세히 하겠다는 계산적은 뭐 계략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물량을 산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사 사무소에 가시면 각종 도면들이 있어요. 뭐 건축 도면, 뭐 해가지고 구조, 뭐 토목, 그 다음에 뭐 전기, 소방 해가지고 여러 분야별 도면들이 있습니다. 그 이 도면들이 있죠. 이 도면들, 그 다음에 각종 계산서, 구조 계산서라든가 뭐 용량 계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설계도서라 그래요. 이 설계도서는 아까 했지만 설계도면, 이 설계도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건축도면도 있고 전기 그 다음에 뭐 기계 설비 다 달라요. 무수하게 많은 설계도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계산서 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런 그 다음에 시방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 소장님 주택관리사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어요. 완성된 걸. 그러다 보니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래 시방서에 뭐가 있는지는 좀 출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 두꺼운 시방서 중에 한 줄을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시방서는 공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공 중에 방법을 모르니 설계도면에 표현하지 못하는 공사의 방법, 시공의 방법을 기술한 책이 시방서인데 지나치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설계도서라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설계도서에 의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상세히 물량 산출을 하고 단위당 가격도 우리가 요것도 이제 1위대가표라고 있어요. 1위대가표라고 그래서 우리가 도장공사 1제곱을 위해서 필요로 한 여러 가지 각 재료나 이런 비용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비용을 다 해서 결과적으로 제곱미터당 소개가 얼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각종 이러한 세부적인 공사를 도장공사 1제곱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1위대가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단가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뭐가 돼요? 아주 상세하게 작성한 게 명세견적이고요. 계략적으로 텅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계산견적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공사 초기에는 뭐를 해요? 명세견적 하는 게 아니라 퉁쳐서 계산견적이 얼마 나오는지 예산을 잡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 아파트에 현재 도장공사 새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건물 같은 게 이렇게 하니까 얼마라고 합니다. 계략적으로. 이 금액을 보시고 다시 여러분 소장님이 되시면 견적을 여러 군데 계산견적 뽑을 수 있어요. 뽑을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설계도서 주고 우리 도장공사할 현장 조건이 이렇더라.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견적을 뽑아서 해줘라. 그러면 명세견적이 되는 거예요. 명세견적하면 아까와는 달리 설계도서에 근거해서 좀 더 명확한 물량과 비용이 계산되겠죠. 이것을 명세견적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다 배우시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배우시면 시설이론 중에 구조 파트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조 파트 끝나면 아까 그 초기에 설비 파트 얘기했는데 설비 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설비 총론에서 위생설비, 여론공급, 전기, 소방가스, 자동이니까 아까 처음 공부했던 거랑 똑같아요. 총론, 그 다음에 위생설비, 그 다음에 여론공급 설비 해가지고 공조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소화, 가스 공부하고 네트워크 공부한 거예요. 이게 우리 건축 설비의 기본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게 이 내용이죠. 응? 지난주 공부한 게 뭐예요? 공조 설비. 그렇죠? 예. 첫 주에 공부한 게 총론 설비야, 급수.
이주설비한 게 요거죠. 이렇게 해서 뭘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1, 2, 3, 4주에 걸쳐서 뭘 공부했어요, 중심으로? 계통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공부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건축 설비 시스템이었어요. 그 설비 시스템 가장 중요한 게 계통을 이해하는 거예요. 계통을 이해하고 나머지 암기 과목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내용 중에 필요한 것은 대부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규정들, 기술적 규정이 있죠. 기술적 규정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암기를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부하기는 설비가 좀 쉽다고 해요. 얘도 계산 문제 유형이 있어요. 계산 문제 유형 중에 어렵게 나온다면 못 맞춰요. 제가 설명하긴 하지만 실제로 응용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는 어차피 공부해도 실제 시험장에 못 써보니까 설명하기 어렵고 좀 쉽고, 그렇죠? 간단하고 특징이 뭐다? 우리 시험장에서 우리 득점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은 제가 설명해줘. 몇 가지만 살면은 우리가 그 계산기 눌러면 알 수 있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개론 파트에 뭐 여기까지가 겨가지고 제가 강의했던 8주간의 강의 내용이었어요. 아마 기초 강좌 무시하지 마시에요. 왜? 기초 강좌에 있던 것들이 정말 기본서일 때는 이런 생각 든대요. 정말 기초 강좌 잘 들었다. 이거 안 들었으면 기본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든대요. 왜냐면 이 기초 강좌의 그 뼈대를 잡아주고 설비계통 막 설명해 주는 것들이 실제 기본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아울러 전국에 많은 우리 에듀프로 회원님들 다음 주면 이제 기본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기본서 강의가 시작되면은 이 강의 내용을 다 빠짐없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뭐냐면 필요한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심화 과정 때로 넘길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애를 써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간과 필요한 내용별로 프로세스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러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 강좌 수고하셨습니다.